네, 이것만이 19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오늘 손승욱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치를 보고 인사를 하세요. 네.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휴가요? 네. 안 다녀온 사람. 우리는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지금 휴가 때 종합검진 받았죠. 휴가 갔던 때? 건 아니고 며칠 쉬어서 결과를 좀 좋게 해보려고 분식회계 연말 분식회계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우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가 났습니다. 인사가 났는데 뭐 저만 인사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경제부원이 아닌 상황이 돼서 좀 설레발 쳤어요. 결국은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이 날 줄 알고 약간 좀 살짝 그랬더니 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경제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지금 약간 들긴 하는데. 이제 국제경제로 하면 되죠. 아니 뭐 어쨌든 타이틀롤인데. 아니 뭐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상황이 그런데 뭐 일단은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수요일이 빨간 날이래 가지고 네. 오늘이 당분간은 아마 한 2주 정도는 올해 마지막 방송이네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는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회 좀 미뤄질 것 같고요. 원래 순서대로 갔으면 다다음 주면은 200회인데 그죠? 네. 좀 미뤄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나올 수 있는데 호기를 부리자면 아니 뭐 저는 나와 있어요. 저는 양일 다 새벽 방송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보자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빨간 날은 쉰다는. 아니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제작진이 문제죠. 그렇죠. 네. 안 되죠 그러면. 제작 크리스마스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크리스마스 그럼요. 날 행복을 뺏을 수는 없어서 지난주에 손수욱 기자가 없어서 그런지 이 초반에 잡담이 재미없었다라는 댓글이 그런 댓글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노잼이었다라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전주에 달린 댓글을 소개 못하고 넘어간 게 중에 꼭 이거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그 취업준비생이었던 분인데 저는 나오지 않았던 1회부터 들으시면서 취업 이것머니를 들으면서 취업 준비를 했고 되게 힘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특히 여기서 저희가 했던 얘기들을 들으면서 유영무영으로 약간 면접 준비가 되셨대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회사에 딱 합격이 됐다고 고맙다고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2주 됐는데 이거는 꼭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못 봤네요. 네, 그게 있었어요. 네. 김현우 기자가 때문이죠. 장가를 가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 평일 8시 일주일 내내 오늘이 딱 지금 중간입니다. 지금 4일 했고 앞으로 5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평일 메인 앵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피곤하시죠? 아니 뭐 근데 그것보다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일이 겹쳐서 약간 피곤한 부분이 있는데 여튼 김현우 기자 때문에 사실 안 나와야 될 시간에 지금 전 나오긴 해서 참. 저도 제 선배 그 평일 김현우 씨 대신하는 평일 첫날 저 8시 나갔잖아요. 네. 저 그 하루 종일 회사에 있고 어제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긴장을 해서 그런지. 오늘 새벽에 진짜 막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야 이게 그 루틴 깨지는 게 진짜 힘들구나 세상. 이제 권혜리 기자가 메인 뉴스에 나온 이유가 갑자기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돼서 오전에 하여튼 뭐 오늘 발표가 부동산 관련한 발표가 있을 거다. 물론 그동안 좀 여름 이후로 계속 부동산 특히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놔둘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날 아침에 갑자기 발표를 할 거다라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아침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발표 전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냐라는 걸 이제 보통 예상을 해서 올리는 게 있는데 예상이 다 틀렸어요 사실은. 굉장히 약간 뭐 마이너한 말랑말랑한 그런 대책 정도로 지라시가 돌았죠, 막 지라시가. 뭐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독한 대책이 나왔어요. 대책 수준으로 보면 제일 대표적으로 물론 아마 대부분의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나 대부분의 국민들과 상관이 없는 금액이긴 합니다만은 15억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 아예 안 해준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날 제가 앵커멘트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겟은 서울 강남이 집중 타겟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또 사람으로 치면은 물론 거기 지금 사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갭 투자자라고 해서 전세 끼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다주택자들 거기를 이제 집중 타격하는 약간 이제
가르는 거죠. 9억으로 쳐서 9억 이하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고 네. 9억이 넘어가면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15억이 넘어가면 아주 큰 변화가 생기고 다주택자들은 더 큰 변화가 생기는 약간 그런 좀 이 차별화라고 네, 할까요? 네. 그런 차별화 대책을 내놨어요. 크게 약간 딱 두 가지 전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방금 김범주 앵커 얘기한 대로 고가, 인기 지역, 과열되는 지역을 집중 타겟. 두 번째로는 지금의 어떤 거래량과 거래가는 실거주 수요는 아니다라는 판단. 그러니까 지금 인기 지역에서 고가 주택들이 거래되는 거는 거주를 위한 거래가 아니라 그야말로 재산 가치로 보고 집중 투자하는 과열 수요. 이 수요는 꺾겠다. 딱 요게 그 전제로 깔려 있는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거로 된 게 7월부터 이제 집값이 치솟기 시작했는데 근거로 된 게 일단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집을 사고 파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이사를 가야 돼서 거기에 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 집을 사고 파는 거냐 정부가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은 지금 현재 보면 갭 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이다.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가 5억이다. 네. 그러면 집주인이 이미 안 살고 있고 네, 네. 5억의 전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5억만 있으면 살 수 있는 5억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5억 원이 있으면 살 수 있는 집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케이스가 서울 전체 거래의 56%, 지난해 같은 경우는 56%였고 강남은 3분의 2까지 사실 육박을 했어요. 63.5%. 그렇다면 전세가 있는 집을 산다는 얘기는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보다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산 거다. 딱 그 숫자랑 또 맞는 게 지금 강남의 실제 거주자들의 그 거주 그 형태를 보면 한 40%가 안 돼요. 자가가. 30% 중반대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집이 아닌데 살고 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정부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여기서도 되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했어요.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공급이 부족한 거라면은 자가의 비중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가로도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 사게 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보세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거주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니라 아니, 방송을 한다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사람 앞을 지나가는 저 행태는 도대체 그래서 지금 어디서 배워먹은 행태입니까? 지금 당황해서 약간 어버버 아니 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설명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손승욱 네. 기자는 팀장님. 인사가 안 났지만 네. 손승욱 기자의 이제 위에 상관이 새로 오면서 아마 지금 그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깐 잊고 여러분은 지금 실시간 직장인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뭐 기자라고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유튜브로 확인해 주세요. 네, 뭐 별반 지금 지금 방송 모드가 깨져가지고. 네네네. 다시 이어가시죠. 다시 우리 부분으로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예. 제가 지난주에 더 저널리스트라고 우리 유튜브에서 하는 거 녹화됐고 부동산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왜냐면 워낙 요새 과열이 되어 있어서. 근데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년에 설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중의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이 사실 되게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금 그러니까 제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되게 과열일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계속 우상향 해온 건 맞지만 그래도 주기가 있는 시장이고 이거는 조금 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기미도 좀 보인다는 뜻을 섞어서 제가 조금 그 보도를 좀 하기도 했었었는데 사실 많은 선행 지수라고 할 수 있죠. 부동산의 경기를 얘기하는 많은 선행 지수들에 있어서 어제 뭐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과열이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네. 이제 거기서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섭불리 우리가 그렇죠. 부동산이 어떻게 그렇죠. 간다는 말을 하는 건 알죠.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그렇게 딱 얘기했다는 건 아니고 전문가들도 못 맞추는 그런 면도 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한 게 빚을 내는 정도가 20, 30대들이 빚을 내는 정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요새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금 금융위원장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금융위원장이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은 버블이다. 당장 폭락한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폭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청와대 거기까지 들으면 금융위원장. 왜냐하면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푹 꺾였을 때 대출해준 돈이 어떻게 우리한테 문제가 생길 것인가라는 거를 이제 뭐 예측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나서서 폭락할 수 있다라고 네, 말하는 건 저는 폭락이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다라고 생각한 거는 어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들 중에 집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팔락을 했어요. 네. 은성수 위원장이 2채가 있습니다. 네. 한 채는 서울 서초구에 있고 한 채는 세종시에 있는데 네.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면 네. 서초구 집을 팔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폭락할 거니까. 근데 세종시 집을 판다 그랬어요. 네. 폭락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서초구 집은 잡고 그러니까. 가겠다는 거를 들어보면 저 사람도 네. 속으로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앞뒤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이 전제를 드린 게 저는 폭락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고 그냥 집값 전망은 엇갈리는데 너무 무리한 빚은 지지 마시라는 게 저의 이제 이게 핵심이었고. 그 얘기는 저 5, 6년 전부터 했습니다만은 덧없는 얘기가 돼버려서 입을 다물어야 그렇긴 되는. 한데 두 번째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지표들이 과열 쪽을 가리키는 지표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반대로 이거 뭐야라고 무시할 수 없던 지표가 하나 있었던 게 10월에 사실 작년 10월보다 3배로 팔려서 서울 집값이 10,000건을 넘었거든요. 서울의 거래량이. 거래량이요? 근데 서울의 거래량은 10,000건으로 많이 봐요. 10,000건이 넘으면은 이거는 활발한 장이다. 이게 정말 과열이면 거래 절벽 속에 호가만 있고 실거래가가 몇 개 없는데 뭐 30억이다. 뭐 아리팍 같은 데는 뭐 평당 3.3제곱미터 아리팍 1억이다.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리팍. 아크로 리버파크. 네. 네. 이런데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호가는 그렇지 실거래가는 그렇지 않다는 게 좀 먹힐 수 있는 시장인데 10월에 그 거래량이 10,000건을 넘어간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경고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러면은 좀 더 상승하겠는데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 10,000건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막 정말 단지 심리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숫자는 아니어서 좀 그런 상황에서 좀 이번 대책이 나온 거죠. 네. 10,000건이 넘어간 거는 7월부터 넘어갔어요. 서울이 12,000, 13,000, 11,000, 14,000 계속 뭐 넘어갔는데. 근데 그때랑 또 이제 그게 다르니까 거래가가 쭉쭉쭉 주면서 10월 거래가 그 수준의 10,000건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좀 급해졌던 것 같아요. 뭔가 상황 자체가 이렇게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손승욱 기자 나간 다음에 한참 얘기했습니다. 네, 방송 때 카메라 앞을 지나가는 이 말하고 있는 사람 앞을 지나가는 장면은 아니 그리고 저 뒤로도 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제 앞을 막으세요? 병원에서 전화 와서 병원이었어요. 놀래서 저는 상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직장인의 모습은 아니었고 생활인의 모습이었다는 걸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검진 결과가 좀 그게 있어 병원에서 네, 깜짝깜짝 놀래서 그런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뭐 대단한 거 나왔다고 또 이렇게 깜짝깜짝 놀랍니까? 염려증이 있어서. 네. 아마 그래서 뭐 다시 얘기 돌아가자면 정부 입장에서는 브레이크 걸릴 기미가 보이진 않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거래량을 보면 네. 9월에 11,700이었는데 서울의 집 거래량이 네. 11,700이었는데 10월에 14,000으로 넘어가면서 네. 2,000건 이상 늘어나면서 갑자기 거래가 폭증까지 하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특히나 단기적으로는 항상 네. 대책을 내놓고 뭐 몇 달, 네. 한 반년 요 정도는 결국은 정부의 의도가 반영이 됩니다. 네, 그 사이에는 그렇죠. 항상 그래 왔어요. 이게 이제 워낙 특히나 좀 급작스럽고 강했기 때문에 최소 몇 달, 서너 달, 그러니까 내년 봄 정도, 적어도 내년 봄 정도까지는 어쨌거나 또 거래가 줄고 또 사람들이 사겠다는 사람은 줄어들 거다라는 게 아마 공통된 전망인 거고.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거래 자체가 지금과 같은 과열된 가격으로 거래 자체가 그냥 일어나지가 않을 거다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이죠. 이제 뭐 9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들이 아마 들으시면서도 야 9억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지금 나가서 집을 좀 구해 보시려고 서울을 돌아다녀 보신다면은 9억이 그렇게 놀라운 가격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 시내 집값으로 치면. 물론 이제 또 너무 9억 너무 비싼 얘기만 해서 그렇지 중랑구나 저쪽 뭐 저쪽 서울 동북 쪽 그다음에 서울 남서쪽 약간 이런 쪽으로 오면은 뭐 아직도 훨씬 더 적은 가격에 있는 괜찮은 집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그러니까 서울의 집들을 한 줄 쭉 세웠다고 했을 때 딱 가운데 50에서 51 사이 딱 가운데 오는 그 집의 가격이 지난달 기준으로 8억 8천만 원이에요. 근데 정말 빨리 오른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억이었던 게 작년인가. 그러니까 이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제가 그 2017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부동산 기사 쓰면서 한번 그 R 통계 있잖아요. 그거 들어서 봤었는데 5억 얼마였던 게 2년 전인가 그래요. 제가 지금 요거는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딱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2016년인가 17년인가 딱 그때였어요. 5억 얼마. 그게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었는데 이게 8억 8천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약간 통계마다 엇갈리는데 그러니까 9억짜리 아파트, 9억 이상의 아파트가 지금 서울 시내에서 거의 한 40% 안팎이다라고 하면 뭐 일단 아파트만 놓고 하는 거지만 최소한 지금 서울의 그 인구가 1,000만이니까요. 뭐 한 400만 정도 아주 거칠게 표현해서 300에서 400만 정도의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전세를 들어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9억이 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절대로 작은 숫자는 아니죠. 네, 뭐 15억 이상은 금지를 한 거고 대출을 9억 이상도 뭐 몇천만 원에서 뭐 억대까지도 대출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네. 어쨌든 서울 중위 가격이 8억 8천이라는 얘기는 서울에 있는 집의 절반 이상이 9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들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금 대출이 좀 강화된.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동안 뭐 계속 문제로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이란 말이에요. 전세를 살면서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한 5억이 있다고 치면 네. 굉장히 많은 돈이지만 한 만약에 4억 정도의 전세에 들어가서 1억 현금을 쥐고 있고 그 전세로 4억 들어가면서 전세 대출을 4억을 받아가지고 5억으로 또 딴 데 집을 사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예를 들면 이런 투기 수요가 있었던 거를 정부가 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전세 대출을 받고 9억이 넘는 집을 사는 사람은 전세 대출을 바로 뺏겠다는 회수. 네, 대출 회수. 네, 바로 그냥 돌려받겠다라는 대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전세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것도 막은 그리고 어제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그제 저희가 녹화를 지금 18일 수준을 하고 있는데 그제 발표한 대책이잖아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그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나한테 전세가 들어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는 빼주려고. 갭 투자로 네, 살면서 그 내 집에 전세 들어있는 사람한테 임차금을 빼주려고 드는 전세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대출은, 이것도 하루 만에 안 된다 그것도. 왜냐면 지금 뭐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도 이거는 또 구멍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정부가 정말 의지가 정말 이렇게 팽팽해 보여요. 그 건 같은 경우 방금 말한 건 같은 경우들도 뭐 그렇죠. 왜냐하면 전세를 다시 어차피 다음 전세로 네네. 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하루 만에 이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임차금 돌려주기 위한 것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안 된다. 뭐 15억 이상 되는 집은 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물론 이제 강남에 집 있거나 하는 분들은 정권 바뀌거나 상황 바뀌면 없어지겠지라고 사실 믿는 게 크기 때문에 지금 네. 버티는 건데 만약에 이 15억 이상 물론 이제 또 뭐 위헌 소송까지 건다 그래요. 근데 15억 이상 대출 금지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갭 투자로 강남에 들어간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평생 그 집은 못 들어갑니다. 전세가 뭐 보통 6억, 7억, 8억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가서 6억, 7억, 8억을 벌어오지 않는 한 그 집은 어쨌든 놔두는 집인 거고 그쵸.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니까 근데 부동산 제도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 유지가 돼야 한번 뭔가 딱 했으면 유지가 돼야 그게 맞아요.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떤 파급력이 있냐면 그 집에 2년간 들어가 살지 못하면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세금이 왕창 나온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별로 크게 벌지 못하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막아버린 양쪽으로 막아버린 지금 당장 사는 것도 막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저 제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얻는 게 별로 없겠구나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제도인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 저 얼마나 하겠어 저거 약간 이런 항상 부동산 제도는 엎치락뒤치락 바뀌어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제가 이제 얼렁뚱땅 세금 쪽으로 넘어갔는데 세금은 방금 양도세 부분도 있지만 종부세를 사실 높이는 게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종부세 세율도 죄송합니다. 종부세 세율도 높였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러니까 실제 시가에 공시가격을 가깝게 갖다 붙이는 비율 이것도 그 주택 가격대별로 층을 뒀어요. 그래서 15억 지금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게 15억 원이 넘으면 초고가고 9억이 넘으면 고가인데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가격대에 따라서 밑에는 75%대, 70%대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사실상 집값에 따라서 다르게 가져가겠다. 왜냐면 공시가격은 사실 한번 이렇게 위로 붙기 시작하면은 요거 조정이 좀 늦어서 어느 정도 시가랑 그 벌려놓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최대한 붙이겠다는 거죠. 그러면 세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종부세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고 종부세 범위 안에 원래 있던 분들도 공시가격 현실화되는 거로 붙여서 세금이 늘어요. 게다가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세금이 너무 늘어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상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2주택자부터 전년보다 200% 이상 세금이 늘어나기는 안 했어요. 이걸 300%로 늘려요. 이거는 실제로 내 세금이 내년에 3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만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전세 올리면 되지 월세 올리면 되지라든가 아니면 뭐 버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거를 다주택을 유지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세금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양도세는 그러니까 종부세는 그렇게 올리면서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장기 10년 이상 갖고 있었던 그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한시로 낮춰주기로 했어요. 양도세 그 중과하던 거를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거래세를 낮춰주기로 했는데 사실 저는 저번에 이것머니에서도 한번 이런 얘기 했었지만 한시적으로 이게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이는 거는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저는 사실 요거는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반응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10년 이상 가진 집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게 조금 걸리는데. 그게 과연 몇 채나 되는지, 10년 이상 있는지. 네네. 물론 이제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 중에 물론 이제 한꺼번에 사진 않았을 테니까 네네. 어떤 집은 오래되고 어떤 집은 뭐 네.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오래된 집을 팔아라. 대부분 네. 강남 집들이 그런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네네. 강남 집이 오래됐겠죠. 그러니까 강남 네. 집을 팔으라는 시그널인데 네. 그럴 것인가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게 10년은 너무 긴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사실 양도세랑 보유세가 같이 높을 때는 집을 안 팔죠. 둘 다 내야 되면 어차피 이익도 못 얻고 내가 세금을 내야 되면 요거를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일단 다주택자들 중에서는 내놓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방금 김범주 앵커가 걱정한 그 부분이랑 또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아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처럼 강남의 집은 안 팔고 아니, 그렇게 되는 세종을 거예요. 팔겠다는 사람들처럼 내가 갖고 있는 다주택 중에서 외곽 지역 인기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는 당연히 곳, 그렇게 하겠죠. 그걸 먼저 팔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도 사실 집값이 안 올라서 걱정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니, 그렇지 과열된 않아요. 시장 세종시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말고 세종시랑 대전은 서울 빼고는 거의 최고. 아니 근데 오른 그런 지역이고요. 분들이 그런 네. 고위공직자 중에 두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뭐 서울 강남과 어디 뭐 말도 안 되는 저 지역 어디 이렇게 가진 사람들 별로 없어요. 네. 다 들어보면 이런 데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세종 대전은 서울만큼 얘기 안 돼서 그렇지 정말 집값 많이 뛴다는데 좀 그 다주택자들 중에 좀 인기가 좀 없는 지역에 집이 있는 사람은 그걸 내놓을 수 있다. 그렇게 그렇겠죠. 되면 그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가격 저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게 사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까지 그쪽 지방의 가격을 떨어뜨릴 정도까지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내놓는다는 것도 조금 뭐 많이 간 것 같고 그냥 근데 단순한 현상으로는 그렇다면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집 중에 강남집을 내놓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정부가 원하는 그렇죠.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조금 그 부분에 좀 의심이 간다는 거죠. 손승욱 기자는 병원에서 뭐라고 했길래 지금 실어증에 아니, 그 병원이랑 상관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동공이 풀려 있는데 멀리 가 있는데요, 동공이. 그렇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네.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병원에서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숨은 쉬고 계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이렇게. 그건 아니고. 또 약을 타러 가야 돼갖고. 근데 저기 왜 갑자기 그래서 부동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예, 네네네. 이번 대책 보면 왜 권혜 기자가 말했던 것 중에 첫날 16일 날 대책을 내고 17일 날 바로 금융위원회가 이제 보완 조치 전세 그 대출 관련해서 내놨는데 저는 그게 그런 식의 계속 제도적인 보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첫 대책이 절대 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완해 갈 수 있다라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약간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을 보면서 처음 대책이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한 반발,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을 거다. 강남집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뭐 결국 15기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반발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뭐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든 케이스를 가지고 그거 갖고 막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제도가 완벽하지 일부 언론이 않고 아니고 저희도 어제 그랬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좀 흔들리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 발빠르게 이루어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뭔가 그때그때 보완을 해 나가면서 집값을 잡게 요즘 뛰는 속도가 진짜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잡겠다라는 의지, 그런 약간 뭐 가벼운 발걸음 그런 것들이 정책 구사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그런 점도 있기는 하죠.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도 있고 집을 사고 이런 데서 장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참 일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집값을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 중에 사실 가장 강력하고요. 가장 강력하고 뭐 지금 약간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거 너무 센 거 아니야? 극단적인 거 아니냐는 얘기도. 근데 딱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의지가 팽팽해 보인다. 진짜 이렇게 아주 꽉 차 보인다. 그리고 당장 이래도 안 잡히면 어떡할 거냐라고 했을 때 딱 얘기가 그럼 또 한다. 그러니까 계속한다. 약간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반대 입장에서 김을 빼보겠습니다. 네. 어차피 절반 지나갔잖아요. 네네. 절반 지나가서 이제 방송 시간 절반 지나갔으니까 약간 이제 전환을 한번 해보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대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 사람들이 강남의 3분의 2 거래된 집의 3분의 2가 갭 투자라고 부르는 전세를 끼고서라도 저기 내가 들어가지도 살지도 못할 건데 저걸 사는 것이 정말 생짜 투기인가? 생짜 투기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지금 대책을 내놓는 것인가. 약간 저는 금주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니들이 이 쌀도 이렇게 부족한 시기에 술을 마셔? 금주. 그러면 사람들이 술 안 마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도덕적으로는 맞아요. 해 떠 있을 땐 그 생각을 하죠. 야, 이게 지금 먹을 쌀도 부족한데 옛날에 60년대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먹을 쌀도 부족한데 그걸로 술을 만들어 먹는다는 호사를 부리는 놈들은 사회 악이고 안 되는 거다. 물론 안 된다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막상 저는 뭐 그렇게 술 좋아하진 않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해가 지고 술 좋아하는 분들끼리 얼굴 맞대고 앉았을 때는 특히 그때 뭐 TV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60년대만 해도. 이게 그런 거 가지고 뭐 재미를 즐기던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뭐 어떻게라도 해볼까? 그래서 뭐 그때 막 공업용 알코올 타다가 먹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안 되면 사람들이 강남의 그 비싼 집에 전세 끼고 몇 억 빚을 내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야지만 정말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야, 니들 이렇게 했는데도 또 술 마셔? 그럼 공업용 알코올도 못 팔게 할 거야? 예를 들면 뭐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 공업용 알코올도 못 팔게 할 거야? 뭐 이렇게까지 갈 겁니까? 그렇게 되면 안 마실까요, 또? 글쎄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걸요? 저는 약간,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또 반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책을 계속 이렇게 독하게 내는 게 능사인가라는 고민이 약간 저는 사실 좀 들어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도 기사 쓰면서 약간 딜레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김본 선배랑 8시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 아침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고민을 또 잠깐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의 수요는 너무 투기 수요고 지금의 가격 자체는 정상이 아니다는 인식,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수요만 잡으면 된다. 수요를 잡는 게 혹은 급선무다라는 인식. 요거에서 다 나온 정책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실수요자들이라든가 어쨌든 정말 집이 필요한 상황이라거나 그런 사람들 것도 다 막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 그것도 이제 금융위 당국자가 어쨌든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맞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비록
대출은 막는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이 거래는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도 우리가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수요가 다 몰리는 게 문제니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쪽으로 그냥 아예 독하게 정말 잡은 것 같은데. 그 전제는 맞아요? 공급이 충분하다는 전제는 저는 맞아요? 여러 번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공급이 네. 충분하다는 말은 그 전제가 맞아요? 그 일단 그게 아니 수요가 이렇게 있는데 네. 자기들이 볼 때는 이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여러 번 강남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 실제 현실이라고 놓고 인정을 하고 봤을 때 그런 면에서 공급이라는 강남에 어느 정도 계속 무슨 바벨탑처럼 쌓아가지고 공급을 할 수 없는 근데 그렇긴 한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면 저는 좀 그 고민을 해도 저는 공급 생각도 해야 되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재건축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하면서 실제 그것이 어떤 것이냐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좋은 집, 새 집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심리로서는 불안이 있는 상태예요, 사실. 아니 근데 그렇게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실수요자라는 그 조건을 네. 이제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을 내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만 실수요자다. 네,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30대들 같은 경우에 뭐 애를 정말 많이 낳지 않고서는 청약에서 100점 100패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청약이 안 돼요. 안 돼요. 40대 이상의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사람, 아이도 많고. 아이 많은 분들이 워낙 네.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청약 로또인 상황에서도 이분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지금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요. 네. 불안해요. 네. 저는 이 심리의 그 바탕에는 네. 불안감이 깔려 있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불안감이. 네. 그러니까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저거를 잡지를 못하면 아예 저거는 그냥 내가 영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게 될 것 같다는 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막 허덕허덕 하면서도 어떻게든 저거를 내가 일단 잡아야 되겠다고 해서 뛰어드는 네. 그러니까 저는 10월, 11월에 특히 11월에 확 그 거래량이 는 것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20, 30대가 되게 늘었고. 근데 그 불안감에 대해서 야 잘못된 거야. 너네는 투기야라고 만약에 이렇게 정부가 쉽게 말을 하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불안감을 이런 강력한 대책으로 언제까지 누릴 수 있느냐 버블이야라고 얘기하면서 금융위원장이 세종시 집을 파는 상황에서 네. 이걸 얼마나 더 누릴 수 있느냐라고 저는 보면 봄 넘어가면 네.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면 어떤 네. 식으로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저희 회사 기자 한 명도 좀 멀리 살다가 네. 은평뉴타운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은평뉴타운이 저희 회사와 직선거리로 치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은평뉴타운을 지을 때부터 그 걱정이 뭐였냐면 은평뉴타운에 사시는 분들이나 가까운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은평뉴타운의 교통은 호리병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옛날에 왜 그 전쟁 났을 때 이 무슨 관이라고 하는 산꼭대기 길만 막으면 아무도 통과 못하는 그런 것처럼 은평뉴타운에서 나오는 길이 사실 하나예요. 그 길이 막히면 대책이 없어요. 그 동네는. 그 지하철도 뻔하고. 그래서 그 친구는 버스를 타면 너무 밀려서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여기를 오려면 서울 시내를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네. 그냥 그 뒤에 딱 붙는 말이 뭐냐면 왜 거기를 안 사는지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들어가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문제라든가 네네. 저는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서울 외곽에 예를 들면 지금 신도시들 많이 또 지금 계획하고 짓고 있습니다만은 GTX 같은 거 빨리 해서 네. 강남에 안 살아도 20-30분이면 강남의 모든 인프라에 접근할 수 그게 있게 중요한 네. 부분. 시스템을 깔아준다면 근데 지금 깔기 시작해서 말만 많지 언제 될지 사실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또 다른 신도시들 전에 지었던 데들도 해준다고 하고 안 해준 것도 지금 수두룩 빽빽이고 그런 불안감, 불신 이런 게 깔려 있는 상황에서 계속 서울에 있는 집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대해서 정부가 야 도덕적으로 니들이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욕심과 그 불안이 가실 것이냐.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사실 때문에 이거는 지금 네. 누르는 것뿐이지. 네. 그래서 이게 다시 올라오면 내가 더 큰 거, 더 센 걸 할 거야.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뭐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게 가격을 눌러놨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게 효과가 소멸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신도시나 주변 외곽에 대한 그런 지원들 없이 강남을 지금 눌러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제 눌릴 거고 당분간 분명히 눌릴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공포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눌렸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제가 그 팔보채 하면서 그 NH 김기정 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뭐 어떻게 보시냐고 제가 진짜 노골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냥 여기는 지상파도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라. 그러면서 집 사요? 지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론 조심스럽죠. 이 사람마다 지역별로 다른데 지금 유동성이나 뭐 이런 전반적인 여건을 봤을 때 정부가 누르는 상황이 계속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니 하더라고요. 물이 넘쳐 흐르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계속 확 튈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뭐 정말 그러니까 투기는 하지 말라고. 그건 지금 투기할 수 있는 여건은 절대 안 되고 그 투자라고 생각하고 그쪽 동네는 이제 그런데 실수요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네. 그렇게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이미 뭐 4년 5년 됐으니까.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발표된 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눌러놨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이 될 거냐, 보완 대책으로 계속 막을 수 있는 거냐, 근본적인 그런 불안감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지금 올라타지 못하면 영원히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과 어우러졌을 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심리적인 거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심리적인 고려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풍선 효과라는 게 결국은 여기를 막으면 절로 가고 저기를 막으면 절로 간다는 건데 뭐 이 모든 걸 대표를 하진 않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이 청와대 이 뭐 약간 비서진하고 저녁에 만날 일이 있었는데 뭐 그 비서진이 모든 청와대에 있는 혹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부자들 좀 고생시키는 게 뭐 문제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이 대책에도 약간 그런 마인드가 숨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15억 이상, 9억 이상을 눌렀을 때 거기서 문제가 안 생기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되면 9억 밑에 집들이 대출은 자유롭기 때문에 그 밑에 집들이 또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밑에라도 사자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벌써 얘기가 나왔던데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의 굉장히 좀 단편적인 생각들이.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계속해서 약간 그러니까 비싼 집은 투기 수요다 이 전제 사실 별 벗어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비싼 집에 투기 수요가 있겠죠. 있는데 투기 수요를 그러니까 투기 수요를 그러니까 이걸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보고 움직이는 식으로 했냐 혹은 도덕적 단죄의 의미가 정책에 껴있느냐 그건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두 가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인데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도권에 정말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그 현상을 뭐 누가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그 정책적으로나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걸 이제 분산시키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런 특히 교통 같은 걸 좀 강화하고 인프라를 좀 곳곳에 종부세를 많이 걷을 거 아니에요, 이제. 저는 종부세 걷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부세를 많이 걷어서 그걸로 좀 뿌려가지고 좀 인프라를 좀 곳곳에 필요한 인프라를 만들어줘서 나가도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게 혹은 더 싼 값에 더 훌륭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면 사람들이 나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집 말고 다른 걸로 뭔가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다면 아니 왜 꼭 밤에 술을 드셔야 돼요. 금주령 쌀도 이런데 술 드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한번 이런 레저도 있어요라고 뭐 다른 걸 권하면 사람들이 술을 안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초에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지금 1.8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강남집을 팔았다면 정부 대책대로 강남집을 팔고 삼성전자에 넣었다면 지금 거의 2배로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얘가 좀 극단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이라든가 뭔가 좀 다른 쪽의 활로를 좀 뚫어주면 그게 정부가 또 의도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할 건 해봐야죠. 그래서 이거 안 하시고요. 이쪽 하셔가지고.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약간 좀 힘이 없었던 것도
많이 작용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작용하겠지만 했겠지만 저는 또 반대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부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쪽에 또 힘을 못 받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이쪽에 조금 더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을 해본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야 나는 연초에 그래서 강남집 산다고 들어가가지고 해서 뭐 빚을 얼마를 내고 이자를 허덕허덕거리고 먹을 것도 못 먹고 해서 1억 벌었는데 야 쟤는 저기 넣어갖고 뭐 3억 벌었대 4억 벌었대 만약에 이렇게 된다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주변에 생긴다면 조금 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겠죠. 손수호 기자 좋아하는 해외 주식 투자도 저는 뭐 제가 뭘 좋아해요. 한 주 두 주 사더라도 해외 주식 투자 관심 많잖아요. 네, 왜냐하면 많죠. 한국에서 그만한 활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가 뭐가 됐든 뭔가 다른 식의 해법, 통로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불안감을 그걸로 해소를 하면서 부동산으로 굳이 돈 넘치는 돈 들고 거기를 안 가겠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저는 약간 좀 더 넓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같이 조여주면 좋은데 그냥 이것만 조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부동산밖에 없는데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여전하고 누구는 얼마 벌었네, 누구는 얼마 벌었네 뻔히 듣고 있는데 과연 이걸 안 살 것이냐. 그리고 예를 들면 보유세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겁이 납니다. 이렇게까지 보유세 올라간 적이 없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보유세 올린다 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만 네. 1년에 1억이 오르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세금 넣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겁을 먹을까요? 이것도 참 애매한 이 금리에서는 부분이에요. 버틸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네. 의견이다. 저는 버틸 수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버틸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제가 또 여러분들이랑 취재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면 실제로 팔지 않고 부르는 가격만 올라간 상황에서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돈은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버티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돈 많은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중에서 세금에 민감한 분들이 있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김범주 앵커가 이제 술 말고 뭐 다른 거 밤에 할 수 있는 걸 주라는 그 방식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넘쳐나는 유동성이 방향을 못 찾는다는 것도 강남 집값 상승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니까. 아니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뭐 밤에 술이 아니라 다른 뭐 춤을 추라 그런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그거는 있겠지만. 정말 정책으로 어떻게 하기가 너무. 근데 이제 그 그거는 얘기를- 정말 네.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나 지금 뭐 힘든 중시나 거니까 다른 게 지금 우리 중시가 기관들이 계속 사고는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이제 힘을 못 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제 2020년에는 한국, 일본, 중국 같은 이제 신흥개발국 증시가 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니까 거기에 기대해 봐야 되겠는데 현 정권 들어서 금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대로 별로 이렇게 투자나 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기도 해요. 아니,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여기서 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사실 저희가 DLF를 좀 했었지만 그 DLF 같은 어떤 사모펀드 투자가 좀 이렇게 쉬워진 것은 약간 그런 정책적으로 그거를 더 적은 돈을 가지고도 이렇게 수익이 많은 고위험 고수익의 그 많은 사람이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그게 원래 정책 목적이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 관리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은행이 제대로 이 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팔고 막 이거는 절대로 손실이 날 수 없다는 상황으로 손실이 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대신 사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 평생 파출부하고 해서 모은 돈들 날리신 분들이 나오고 하니까 또 그럼 대책은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뒤에 다시 그 요건을 강화해요. 그런 식으로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 그거는 방금 김범 선배가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다른 쪽에 활로를 뚫는 식의 사실 금융정책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죠. 아니요. 근데 다른 그건 다른 얘기죠. 저는 다른 얘기 생각해. 제 얘기는 아니 그 상품이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고 광고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금융회사가 잘못한 얘기를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금융회사가 잘못을 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실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금융회사가 잘못하도록 예를 들면 그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금융회사가 이렇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장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실 다른 쪽으로 뭐 활도를 뚫었을 때 굉장히 정교하게 또 하지 않으면 DLF 사태 같은 게 다시 날 수도 있고요. 그 사안은 저는 좀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그건 금융회사들이 책임지고 해야 될 사안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인 거고 그 건 때문에 금융에 대한 규제 자체가 강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거고. 아니 근데 그거에 나온 오히려 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율성을 주고 그 자율성을 이용해서 잘못된 뭐 판매나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엄벌해 줘야만 그래야만 소비자가 믿고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엄벌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상 이번에 그 손해를 보신 분들이 그렇다고 100% 그 자기 돈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험치에 부동산 불패 신화 쪽으로 믿게 되는 쪽으로 경험치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사기 대출도 많고, 사기 케이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치가 그런 쪽으로 쌓이다 보니까
사실 이쪽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쪽에 더 저기 고수익 상품이 열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약간 여우소 이거 뭐지? 양치의 소년? 그런 느낌으로 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그래도 부동산이라는 경험치가 쌓인다는 거예요. 여우소년.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런 돈이 가야 되는 다른 데가 있고 뭐 이렇게 열려야 되는 데가 있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험치에서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쉽지가 않다. 아니 참. 그거를 쉽지가 않다고 끝낼 문제가 아닌 게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 뭐 이런 걸 워낙 겪어서도 그렇겠지만 네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죠. 네네. 근데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 건 있죠. 그건 또 투자자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1패만 한번 나와도 그러니까 경험이 뭐 저도 권혜리 기자 얘기에 대해서는 뭐 반박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런 거죠. 이제 부동산은 항상 이기고 금융은 그게 아니었다라 해서 사람들이 경험이 쌓이고 있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융 주식하지 마라, 뭐 넌 주식하지 마,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도 뭐 실제로 그분들은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니까 우리나라는 또 특히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 투자로 했다가 손해 보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쌓여 있고 이쪽에선 그래 역시 땅이야, 역시 부동산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동산을 잡는다 그래서 뭐 부동산이 잡히면 원래 약간 이쪽으로 가긴 가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돌려야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저는 약간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얘기로 좀 들어가자면 아니 뭐 이제 막판에 위험할 수 있는 얘기를 아니 이제 막판이니까요. 네, 어차피 뭐죠?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자리니까 그 청와대나 정책을 결정하는 라인에 있는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그런 욕망, 더 나아가서는 불안 이걸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번 건은 솔직히 말하면 좀 판단 잘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이 얘기를 들으면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박이 또 떠오르고 이 얘기 들으면 그래 그 얘기 맞아. 그럼 반박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번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어렵죠. 저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경제부 좀 했는데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과연 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저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너무 어려운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리 문제, 심리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동산 전문가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심리 전문가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라든가 카운셀러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석해야만 답이 나오는 거지. 뭐 단순히 무슨 돈이 어디고 뭐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어렵죠. 그래서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겁니다. 네. 당장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전문가들 동원해서 뭐 2020 대전망 이래가지고 부동산 값이 어떻게 될 건지 나오지만 그거 뭐 연초에 제가 제일 덧없는 게 그런 부동산 전문가들의 내년 부동산 전망과 증권사들의 내년 주가 전망 두 개는 안 하니만 못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틀려요. 맞질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설왕설래를 하는 건데 연초에 두 번 쉬니까 연초에 그 부동산이랑 경제 전망이나 해보죠. 뭐 어차피 틀리고 마음이나 편하게 자기 틀리는 걸 왜 그러니까 왜 자기 의견이랑 뭐 솔직히 얘기해 보는 거죠 뭐 그냥 나는 여러 의견 중에 이쪽이다 저쪽이다 아니 왜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둘이 잠깐 의견 갖고 티격태격했잖아요 재밌더라고요 그때가 아니 정부가 경제 전망 갖고 한번 원래 싸워보는 프랭크 거죠.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약간 싸울 때.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내일 이게 방송이 올라가면 내년도 경제 전망을 이제 엠바고를 걸어놨는데 내일 나갈 예정입니다. 내일 나가는데 할 말 많습니다. 사실 그 엠바고 그 내용을 보고 나면 자, 하여튼 그거와 관련된 세계 경제 전망 뭐 부동산 전망에서 연초에 인사를 드리는 걸로. 네. 왜 가셔야 되는구나. 지금 회의가 10분. 상관이 부르는구나. 지금 뭔가 저희가 인사 뒤에 좀 빡빡해졌어요. 그래갖고 너무 우리 이순위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비 좀 부탁드려요. 아까도 어디 가니 한마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여튼 오늘 이번문이 오늘 제목을 선수국의 멘탈 탐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피처링. 제가 꼭 넣을게요. 멘탈이 뭐 오래 봐왔습니다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바스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투명해진다고 하죠. 네, 그게 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멘탈이 투명해지는 것 같다. 재포장한다. 멘탈이 투명하다. 뭐 그 이쁘잖아요. 네, 이쁘잖아요. 네, 투명.
음흉한 거보다는 투명한 게 낫지 그 않습니까? 저기 팟캐스트를 솔직하게 한다면서요. 예? 아예 밖에 솔직하게 낫죠. 음흉한 거보다 투명한 게 낫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말 더듬는 손수호 기자와 함께 네. 이것머니 마치겠고요. 자, 뭐 메리 크리스마스고 새해 복 새해 많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이 다시가 아니라 빌보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거기서 대학 다닐 때인데. 네, 그 예. 지금까지 노래가 650억 벌었대요. 그 한 하나. 번도 1위를 못했다가 예. 아 그래요? 이번에 1위를 그게 한 번도 1위를 못했어요? 이번 드디어 1위를 차지하면서 머라이어 캐리. 네, 뭐 참 그때 진짜. 우리도 대단했는데. 한번 저는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도 그런 연금을 하나 좀 만들어 보는 게 뭘로 한번 만들어 볼까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먹어도 갑자기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머라이어 캐리가 그때 막 그거 할 발음 때. 또 걸렸습니까? 제가 정말. 머라이어 캐리라고 했건만.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예, 이름 똑바로 불러주세요. 그게 에디터도 그때 막지 못한. 경제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캐롤이 울려 퍼지고 뭐 이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 IMF 전. 아니, 그래서 뭐 요새 그때는 루트로가 좋았죠. 인기라고 해석들 하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게 유행하는 만큼 경제도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네, 뭐 아, 마지막에 네. 덕담을 그러니까. 덕담을 좋은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세요. 하세요. 네. 권혜 기자 대표로 해주십시오. 네. 네. 네, 행복한 성탄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물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새해 복 많이 하십시오. 새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